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사업에 공식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했겠죠. 일단 사업에 공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그런데 일단 공식은 없어요. 이 공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공식을 찾아요. 이것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자기가 답을 찾는 과정이 꼭 있거든요. 저는 성공하는 운명이 있다고는 안 믿어요. 이 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은 대형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에 이걸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대형 사업가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한 부자로 혹은 그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초대형 사업으로 가는 것. 즉 내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거는 그거는 다분히 운의 역할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외식 기업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외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다른 외식집이나 다른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우가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수백 명인데 2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리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2케이스밖에 못 본 거예요. 나머지는 세 번도 실패했어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아이디어 있겠다, 배우고도 다 배웠겠다. 왜 못할까? 결국 이 산업은 특정한 영역에 넘어가면 처음에 어디까지 갈 때는 노력이나 열과 성이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 능력이 가는데 그 이유로 터져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시대적 운과 환경이 그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커지거나 부자가 되면은 겸손해져야 되는 겸손해져야 되는 명분입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이거를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눈치를 챈 거. 이거는 제가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눈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거는 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 휴스턴 동네에서는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스시 도시락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슈퍼마켓에서 막 발생이 됐었는데 이건 어디서 더 성장했었냐면 뉴욕이나 LA가 더 컸었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나왔을까? 그거는 다분히 운인 거예요. 운이란 뭐냐면 여기에 HB라는 회사하고 크로가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내고 극렬하게 경쟁을 했어요. 근데 크로가는 전국구예요. 매장이 작진 않지만 그렇게 스시가 중요 품목이 아니었어요. 나약이 운이 좋은 거는 HB가 아니라 크로거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크로거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HB는 자기들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같은 회사들을 지네 마음대로 했어요. 메뉴는 어떻게 만들고, 인원은 어떻게 쓰고, 고용은 뭐하고, 가격은 거의 자기들이 운영하는 일만 회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 전국구예요. HB는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동네에서 자라서 이걸 다른 동네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이익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다.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야, 너 니네 우리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뭐래? 하지 마. 여기만 잘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운이었던 거예요. 이 운이 극단적으로 커진 게 지금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 잘하고 나도 판단 잘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운이 더 컸던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뭐 프랑스의 캐리가 되고 싶습니다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금 더 이상 안 돼요. 이 운은 끝난 거예요. 즉 나한테 이걸 배워서 다시 해봤자 이 회사는 결국에 나한테 흡수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게 발현되는 시장인데 지금은 이게 발현이 끝나갔고 지금은 더 이상 신규 회사가 태어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나한테 운은 뭐냐면 이 사업을 잘 본 건 내 능력이지만 운은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회에 이게 클 거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휴스턴에 있었고 시대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일찍 들어갔으면 고생만 더럽게 하고 돈 못 벌고 나왔을 거고 만약에 너무 늦게 들어갔으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좋았잖아요.
자, 그럼 동일한 운이 또 붙을 사업이 있을까? 이걸 나는 찾고 있는데 나라고 이게 찾아지겠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시 찾겠냐? 없어. 이거는 능력으로 찾을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나타나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내는 게 결국은 능력. 그럼 그때 올라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타지도 못하면 그냥 계속 그 비즈니스에 머무르는 거죠. 사업이 대형으로 큰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으로 엮이지 말고 이거를 성품을 이게 내가 하늘이 주신 행운이구나 생각하고 사업이 커져도 여전히 겸손하고 공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또 내려가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했다고 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받는 방법을 못 물려주기 때문에 월부분의 돈은 가난은 대물림이 돼요.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상황은 현재 어디 와 있냐면 신용이 돈은 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초기 사업가들은 자기의 뭐가 돈이 될까요? 자기의 노동력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쓰는 것이 돈이 되는 순간이고, 지금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업으로 켜져버렸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냐,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 가치가 얼마냐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들이 우리 회사를 놓고 이 회사의 장래 시장성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고. 이 회사는 펄을 한 10배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돈을 벌겠고 그 이후에 그리고 성장 속도는 한 20%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펄 10배는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현실적으로 돈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그래 그럼 그 가격에 너 사고 팔래?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당사자가 그래 나도 그 정도면 가격은 괜찮아 하는 순간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식 자체가 돈으로 변환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아니 이 회사는 성장 속도도 크고 더 넓어질 것 같고 다른 경쟁자도 많이 흡수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5배 줘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순간 연간 이익의 15배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 한 장당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여러 사람의 생각의 합의가 진짜 돈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기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이 단계를 여기까지 올려가요. 여러분들 이미 부자가 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주의할 거 몇 가지 얘기하세요.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해요.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체제를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가 되는데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배우자나 가족을 부양하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친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직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바뀌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기의 가까운 쪽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는 내가 버는 소득 수준의 4분의 1을 삽니다. 나보다 4배 많은 사람이 사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살아요. 이거는 내 방식이에요. 물론 극단적으로 내가 전에 워런 버핏 집에 가보니까 나보다 못 사는 집에 살더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부자가. 진짜로 물타기도 제대로 없어. 그냥 이게 바이 이름 그냥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런데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 가치가 발현되면 그게 구현되는 게 좋고 또 소비 수준에 있어서도 나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소비 환경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살 때는 아내만 믿습니다. 집은 아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결국 나는 원래는 작은 집에서 한 발 걷는 화장실, 한 발 걷는 부엌인데를 좋아하는데 와이프 입장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와이프한테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버는 거에 스스로의 보상의 역할로서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검소함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대신 나처럼 버는 사람이 4분의 1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3년은 안 벌어도 견디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평생 큰 문제 없이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아마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생각보다 훨씬 부자인 걸 모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수성 사람들은 잘 몰라 원래. 왜 선지자가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소리 있어. 이 동네는 내 친구들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가끔 지금도 이렇게 장보러 다니면 김씨 요새 뭐해? 이런 인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친정한 걸 알았는데 아니 요새 뭐해 먹고 살아? 이런 거. 근데 내 트럭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 여기다 훔치고 다니고 거기다가 블랙박이니까 계란 장사. 소득 수준을 4분의 1에 맞춥니다. 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다 나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아.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을 쌓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저를 수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각을 크게 파면 팔수록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유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최근에 복권이 여기 638밀리언짜리 복권이 최근에 있었어요. 누가 이번에 가져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자. 벌써 그 세월만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 돈이 순식간에 다 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이 당첨됐더라도 지금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의연하게 그 돈이 내 품 안에 들어오고 관리가 되는 사람이라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전혀 상관없이 근데 갑자기 많이 돈이 생기면 이게 막 쓸 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100억을 지금 줬는데 100억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내가 쓸 데도 없고 딱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돈이 없어도 별로 문제도 없고 이런 경우 있잖아. 수박이 그만큼 퍼져 있는 사람 이걸 품을 수 있는 사람 왜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이 돈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돈 어떻게 버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거에 상당히 능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쓰는 거 관리하는 걸 잘 못하니까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각의 크기를 잘 키워서 이걸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은 돈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다른 세상에 흐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회사에는 매장을 오픈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극대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장 오픈팀이 들어가면 오픈을 정말 조직적으로 잘해서 매출을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전문주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고 김밥 만들 줄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직원 최고보다 더 나아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 사업이 됐을 때 남의 사업하고 자기 사업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예요. 포스코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됐거나 자기가 단위 면적당 시간당 몇 개만 만들면 끝이에요. 점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고 만들고 개선하고 교육적으로 하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결국은 점주가 하는 매장들이 이기게 돼요. 요 수강이론 책에 보면 사소한 버릇들부터 고쳐가는 거예요. 서랍 정리하는 거, 배터리 정리하는 거 이런 게 다 수강을 키우는 일이에요. 돈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수강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커져야 돼요. 그럼 돈이 수강이 저절로 커진다. 이게 돈이 커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돈을 자랑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게 되고 명품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명품을 써줘야지 명품이 나를 써주는 상황. 목돈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그거 들어왔다고 내 생활이 달라질까? 나는 아무도 나한테는 다르지가 없고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안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내 품위와 성격이 안 달라지면 이미 수박이 많이 커져있는 거죠. 점점 더 늘게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제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사람이 배우자예요. 저기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몰아뭉치고 뭐 살겠다고 이런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실제로 그걸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잖아. 여보 물도와 맨날 이러잖아. 살면서는. 이 와이프나 가족이 풍요롭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돈이 그러고도 나오면 그 양가로 가요. 그 정확히 더 깊게 들어가면 부모예요. 양가 부모 똑같이. 양가 부모, 그 다음에 양가 부모의 형제, 사촌, 조카 이렇게 넘어가야죠. 물론 이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요 직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로 흘러가요. 여기서 아까 그 수박에 물이 흐르는 과정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사회적 기업 만든다고 막 좋은 일하고 다니는데 집안에서 식구들은 굶고 있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선생님 멘토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노자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노자책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어떤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지구의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이걸 보통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순하게 쉽게 쓴 진리들이 그렇게 80장을 모아놓은 그럼 그게 삶의 기본적인 틀의 원리니까 이렇게 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살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는 나는 문제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노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업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별로 나서지 않고 사업이 규모를 이렇게 키워왔잖아. 이게 다 노자 방식이란 말이야. 공을 좀 사람들한테 돌리고 나누기도 공한테 돌리고 나는 조용히 그냥 뒤에서 이익이나 챙기는 정도잖아.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보통 저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나가냐면 뭐 한인회 이런 데 어디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다 타이틀 하나씩 다 갖고 뭐 이게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삶에 얻는 가치와 그렇게 얻는 삶에서 나오는 나쁜 점들이 함께 들어온다. 나는 내 삶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내가 농사 짓는 게 더 편하거든. 더 좋거든. 더 행복한 일. 그 방식이 원래 그 노자 방식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풀이해보면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무언가를 이름 지으면 이름대로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되게 어려운 말 같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지만 유빈이라는 사람은 유빈으로만 이해하면 이 사람을 유빈이라고 볼 때는 유빈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사람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한 남자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 이 안에 갖춰질 수 있거든요. 나는 유빈이를 제자로 생각하고 제자로만 대하면 이 안에서는 제자만 보인다고. 그래서 실제 유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름 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가 없어져버려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는 순간 나한테는 그 여자는 어머니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아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인격체도 있고 하나의 사람 객체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는 엄마의 모습만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이옥순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노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80몇 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읽어볼만 해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노자 방식으로 하면 편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노자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의 성향과 사업의 발전 속도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잔소리도 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처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법이고 사실은 저는 성공했다고 사람 생각해서 찾아오지만 원래는 실패 전문가예요. 네, 실패 정말 잘해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실패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썼던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실패는 사실은 성장하게 만들어요. 지나고 나서 그건 알겠어요. 성장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혼자 돕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남게 만드는 게 실패예요. 사실 실패의 순기능이 더 많아요. 근데 실패를 막상 하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요. 재산이 다 나가고 가족이 분해될 수 있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성공하는 거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패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패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이걸 내가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때 실패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완성체가 결국 실패를 통해서 완성이 돼 나가거든요. 성공만 계속한 사람들은 내가 겁나는 게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하는 실패는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행히 그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운 좋게. 40대, 45세까지도 7, 8번은 계속 실패한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이만큼 됐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장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실패가 지금 이 성공을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공부예요.
나는 선생님이 없었고 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온몸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때조차가 없었어. 누가 세금 보고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동업하는 걸 가르쳐주고 누가 뭐 사업을 가르쳐주냐고요. 아무도 가르쳐줄 때고 물을 때도 없었고 방향성은 전혀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교자가 무슨 사업을 가르쳐줘? 거기에 다 이쁜 소리만 써있지. 그래서 실패라는 거는 사실 실패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실패가 너무 쓰리기 때문에 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야 될 문제가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여기서 답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운동이에요. 내 현상에서 실패했으면 내 몸과 마음이 다 터져버린다고. 그런데 다시 운동할 마음이 들면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겨나요.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이면 다시 망해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어 지금? 얍삽하게. 얍삽하게 해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개 하는 거 얍삽하게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 100개를 맞추면 앞으로 열심히 해요. 시간제야.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시간제야.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기준으로. 정식으로 하지 마. 너 지금 감독자 섞어졌어. 전 앞으로 사업 망해도 다시 할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그 사람의 어깨가 단단하고 가슴이 펴져 있으면 그리고 버틸 수만 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을 보는 건 밖에 나가서 걷는 일이었어요. 계속 걸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리고 이 가슴 운동을 하면 갑바가 커져요. 남자의 자존감은 갑바에서 여자만 갑바 아니에요. 남자도 갑바예요. 가슴이 단단하고 저렇게 팔굽혀펴기 100개 할 정도 체력이면 다시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축이 됐을 때는 운동이 최고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막 운동하시던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지. 저거 남자가 100개 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패하고 나면 아 그때 거짓 운동을 하고 했지. 이걸 기억하시면 길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거 실패를 담지 않고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얻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가치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다시 성공시키면 돼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무리 망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망해도 딱 한 번 성공하는 거로 그걸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할 뿐이에요. 대신 한 번 성공하려면 그걸 실패를 막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실패가 전부 다 경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몇 번째인가 실패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그러고 나서 부동산 하는 내가 좀 따르던 아주머니 한 분 계셨었는데 부동산 들어갔는데 이분이 한 날 그러더라고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실패했을 때 2말이 기억이 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세까지는 실패하라고 권합니다. 40까지는 실패 마음껏 실패도 괜찮아요. 거기에 40까지 실패한 경험이 농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세에 내가 완성이 안 됐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4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이 될까? 그리고 왜 맨날 나는 돈이 모자라고 얘기하고 언제 끝나는 일일까? 이런 걱정하면서 또 사업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까 내가 그래프를 얘기했듯이 그래프가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는 사업이 거기까지만 견디고 사람의 물면에 이 사람의 과거가 이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담겨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뭐 몸이 최고에 건강이 최고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나이 들면 공감하지 나이 들기 전까지는 공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제자 중에서 30대 술 많이 먹고 하는 사람 친구는 40대만 돼도 고생하지 못해. 엄청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사업의 하나의 큰 도구니까 젊었을 때부터 절대 조심하고 주의하시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수 있는 체력과 뷔페집에 갔는데 자제력을 가지면 다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뷔페집 가면 막 머리 돌리잖아요. 뭘 먼저 먹어야지 내가 최대한 이익을 뽑을 거예요. 저는 요새 뷔페집 가서 그렇게까지 안 먹어요. 그거 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음식 안 먹고 갈 수 있어요? 굳이 찾아서 다 먹어야 돼요. 포도주 뭐 빨간 거 드릴까요? 뭐 하얀 거 드릴까요? 둘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음식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면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장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자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엄청 빼고 결론 실패하면 운동하고 책 하나 추천할게요. 내가 항상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남복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절제 성공이라는 책. 사실은 이게 점성술 책이에요. 점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성명학자인데 그러니까 점 치는 사람인데 일본 학자 중에 자기가 점괘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 맞는 사람을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론. 이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공감을 받은 거예요. 음식이라는 건 다른 생명체잖아요.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절제를 하고 음식을 폭식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가능하면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몸하고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그 책에 그거를 예문으로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읽으면은 잘 읽은 사람은 읽기만 해도 한 2kg 빠져. 잠시 동안. 그리고 읽기로 다시 뛰면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삶의 철학이 제법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어볼 만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나는 정말 사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나는 어떤 사장인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의 사장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쉽게 양보하고 혼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장하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야.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길에서 저 만나면 가끔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봐도 찾자마자 막 물어. 성명도 안 했고 그냥 우는데 내가 왜 우는지 알죠. 얼마나 힘들죠. 여러분들도 사장 노릇하면서 혼자 울거나 혼자 울고 싶은 적 정말 많았을 거라고 봐요. 네.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외부에 나가면 되게 인정물이 없거나 비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장은 자기 회사에 못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요. 그리고 고민해요. 이 나사가 어디서 빠졌지? 이거 어디서 반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장만 돼도 다들 차고 지나요. 이게 회사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장이란 자리와 직책이 하나만 다른 일반 직장인의 직책은 정말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번 매시간.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실제로 저는 첫 번째 저걸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 누구에게나 못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되게 호의민 사람들. 누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회사가 뭉그러지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다 당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내 보기엔 예수님도 반은 미워했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장이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거절 못하는 거. 뭐 부탁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람 있죠. 근데 거절을 명확하게 잘하면 서로 좋아요. 쭈뼛쭈뼛하지 않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하고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 잘 해야 돼요. 그거 핑계 댈 거 없어요. 쉽게 양보하는 거. 사업에서는 절대 저런 거 안 됩니다. 양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어깨 안에 내 직원과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설날 뭐 추석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 애들 막 사촌들 모여서 모여있잖아요. 부모는 지 새끼가 떡국 먹는지 고기 먹는지 보여. 사촌이 먹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촌 조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데 내가 사장 노릇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과 내 직원은 누가 지켜줄까? 아무도 안 지켜준다. 사장 자리에 있다, 경영자 자리에 있다는 사람은 100% 저걸 지켜줘요. 직원들 혼내는 거 의젓하게 잘해야 됩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혼내고 나면 단호하게 딱 얘기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딱 됐으면 끝나야지. 미안하니까 둘둘 둘러서 딴 얘기하고 어쩌서 내보내잖아. 내용은 전달 안 돼요. 결국 사장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아버님이 평생 노동자로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나중에 뭐 하셨냐? 평일에는 직장 다니시고 주말에는 남의 집 공사 떨어진 거 이런 거 하러 다니신다. 그걸 평생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은퇴할 때 돈 남불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도 몸을 학대하다시피 했어요. 100일인가 1년을 의자에 땅을 붙이지 않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고생을 하셔갖고 가족을 불러드리고 평생을 노동으로 끝냈는데. 자,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살면 부자 된다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되지? 혹시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는 성공의 4개 중에 하나예요. 그건 당연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성공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돼요. 뭘 하려면 되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심히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하고 나면 누가 다 수습하러 다녀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심은 방향성과 정확성이 가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팔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체계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는 건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동력이 좀 상쇄돼요. 이제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방식이 나오고 이렇게 성공이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변명하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어제 취직하러 네스케이프가 취직하러 갔는데 그 이력서를 들고 그 회사의 현관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걸 내지를 못하고 돌아섰대요. 그래서 나는 직장에 취직할 수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창업을 했다고요. 그 사람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가 가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캐시대에 서는 거였어요. 아줌마들이 와갖고 뭐 50불 사면 하나 뭐 안 줘요? 그러면 나는 공항 사한테. 그리고 너무 그런 게 부끄러워서 일을 못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 안에 내 역할도 마땅히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광고, 홍보, 뭐 물건 진행 이런 걸 해서 매출을 올려서 가끔 고기를 써 일이 있었어요. 불고기. 그걸 한 박스 썰려면 보통 3시간이 걸리는데 뜬금없이 써요. 아무 잡념 없이. 저는 지금도 내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 나는 반복 단위를 하는 걸 엄청 싫어하고 나한테 고문을 할 때
내가 손톱을 쑤시는 부분은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난 다 뜨개질 반복해야 되잖아. 두 번만 이렇게 해도 막 여기서 막 이 고기를 3시간을 썼니 내가 이거 왜 하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분의 1을 내가 줄인 방법이 있어요.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손을 2개 쓴 거예요. 이거 썰 때. 저는 이거를 누르고 한 손으로 하면서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썰어져 나오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고 우리 아버님이고 이거를 1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우리 아버님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일을 하는 요령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채워야 돼요. 내가 부지런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냥 열심히 할 생각만 하죠. 현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냉장고에 고기를 온도가 이렇게 깡깡 얼은 거를 냉동고에서 꺼내오니까 이게 얼마큼 녹아야 될까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나 거기 직원 온 애들은 밖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몇 시간 있다 와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다고. 계산해보니까 냉장고 끈에서 마이크로오븐에 놓고 2분 30초 정도 돌리고 하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고요. 몇 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한 손만 들이고도 이게 썰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일이라는 거는 이게 일의 완성이라는 거는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 성공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열심에 완벽한 현명과 체계적이 들어가면 이거는 기어로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따라 시키면 되죠. 불고기를 그렇게 써니까 3분의 1을 줄여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그럼 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이 생기잖아요. 딴 국리를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거는 부족해요. 이 열심을 정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찾아봐요. 내가 스시 만드는 거를 만약에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도 스시 만들겠지. 잘한다고. 시간 낭만, 50개 만든다고.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당 몇 개 만드는 줄 알아요? 시간당 한 20만 개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우리 회사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얘기를 지금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이 일에 완벽함과 현명함과 체계적을 같이 갖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몸이 다치고 늙어서 고생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지 마. 이거 지금 들으면 회사 한 번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이 들어오면 저 직원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직원이 10명 있을 때. 혹시 직원이 10명쯤 되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오히려 4-5명 있을 때는 아 이제 회사가 크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많아져서 10명이 되면 여기가 고비야. 이게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10명이 왜 힘드냐면 10명이라는 건 내가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5명까지 내가 해볼 수 있어. 이리저리 응답도 하고 뭐 지시도 하고 다 해. 근데 10명이 되면 회사에 무슨 직책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10명이 지나가면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 10명인 사장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직원이 또 많아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걸 미리 얘기해. 30명, 40명 생기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대북 공신의 반란. 누구든지 일어나요. 어떤 회사고 일어나요. 근데 이때 처리를 못하면 회사가 다시 문을 닫거나 쪼개지거나 이래요. 대북 공신의 반란은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차릴 때 회사가 아직 약하고 돈이 없고 지금 시작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뭐 친구, 친척, 가족 혹은 동네에 그냥 놀고 있는 애들에다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급여도 싸고 물론 나중에 잘 되면 회사 지분도 좋게 이런 소리도 하고 막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회사가 커졌어. 다른 직책이 높아. 먼저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직원들은 젊은 직원이 들어오고 유능한 직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채처럼 이렇게 입사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장이 진짜 돼. 근데 앞에 온 사람은 뭐야?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형, 동생 막 이런다니까? 호칭도 뭐 어설프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도 옛날에 누나라고 그러고 막 지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사적, 공적 관계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밀려 들어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맞춰서 나처럼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사장은 스스로 성장하잖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이 성장이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밀려갖고 이게 쭈그러든다고. 근데 위치를
확보하려고 본인들도 하다 보니까 이 창업공신들이 회사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요. 그 뒤에 사람들, 공채로 들어오거나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이 앞에 사람들은 안 한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 잊어먹었어요. 다음에 갖다 줄게, 형.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얘기를 좀 돌려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 간혹 장기가 있어요. 보원 결의를 했어요. 저 나무 밑에서 형상이 앉아갖고, 야, 우리 한번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 이거를 회사로 바꿔봅시다. 근데 이 살 사람 중에 유비는 왕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하는, 동생들은 신하이기도 하지만 동생이에요. 근데 그 위에 들어온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군신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국공신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제 이게 오늘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회사에 해고할 수 없는 직원이 있어요? 해고를 했는데 집에 와. 해고를 했는데 집에 오는 직원 있잖아요. 와이프, 남편, 부모님, 동생. 즉 해고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회사는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해고할 수 없는 직원이 있다. 이거는 개국공신의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측근을 언제 내보내는가 하는 게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도 힘쓰지 않고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생깁니다. 없어도. 나는 없어 이러지 마. 꼭 생겨. 상을 주고 칭찬해서 힘써야 하지 말고 벌을 주고 헐뜯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네 가지가 다 해서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내 회사는 더 이상 크지 않고 여기서 끝이야. 세금을 지금 잘못 내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요인에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영역에 근데 직원들이 너무 친하고 초기 직원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개국공신을 내보내려면 재산을 띄워주던가 내가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더라도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평생 인질로 사장인데 인질이 돼 있는 거예요. 개국공신의 반란은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 내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 커지면서 만약에 세금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감당 못했을 거예요. 미리 다 정리해요. 완전히 합법적인 체계를 세우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 가족이 해고했는데 집에 오면 어떡할 거야? 개국공신의 반란 이거는 회사가 보통 성장 단계에 막 들어간 회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주 성장 단계에 없는 회사들은 별 문제 없어요. 장사에서 기업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저는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중대에서 내가 수업할 때도 보면 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고민이 엄청 심한 거죠. 저 같은 초기 직원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회사를 뭉그러뜨리고 있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장 시키지도 않은 사장 대행을 하고 다니고 말을 터뜨리고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 사장 노릇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거나 내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원들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90%가 내 노동의 90%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루는 데 다 써진다고요. 그래서 이 일의 근원을 없애려면 앞으로 이 일이 발생할 거니까 이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게 제 권한. 결국은 생계일이니까 절대로 형사적인 일에 연루되지 말고 이런 일이 연루됐으면 감옥 갈 걸 각오하더라도 내보내요. 즉 팔 하나 잘라내고 몸을 자른다는 마음으로도 내보내야지 그 다음에 회사가 커져요. 뭐 얌전하게 내보낼 방법도 있어요. 뭐 회사를 좀 분리해준다든가 뭐 목돈을 준다든가 퇴직금을 넘어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보내야 돼요. 정 안 되면 여기 보내. 왜 개국공신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같이 회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형동생하고 뭐 어쩌고 샤워샤워 잘했는데 뭐 잘하면 지분도 줄게요 그러더니 그런 소리도 그리고 나는 지금도 노동하고 있는데 저 형은 뭐 밖에 나가서 사장 노릇하고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상 받고 다니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러면서 불만이 사실은 자기 대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장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를 내가 만들었다고 인식을 해서 초기에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게 일부일지라도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가치 대우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명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증폭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우가 아주 명확하고 올바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나는 안 당하겠지 하지 말고 직원들이 지금 5명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직원이 10명, 50명 생기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측에 맞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사업 한번 문다. 제 기준에서는 직원을 계속 보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기준을 가지냐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만 봐요. 성장의 속도는 조금 여유를 주기는 해요. 근데 성장이 계속 되냐는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성장 안 하는 직원도 되게 좋은 직원일 수 있어요. 성장이 필요한 직원의 종류가 있고, 이 사람은 성장이 필요 없고 시키는 일을 꾸준히 그냥 계속 그건 욕심 없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없으면 또 회사가 못 늘어져요. 다 욕심 있고 다 승진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막 아부와 이간질과 막 총칼이 난무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직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 용도에 딱 그냥 그 일만 할 사람. 뜨개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셋째 처형은 뜨개질하면 아무 잡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성장시켜야 되고, 경영을 대신할 사람으로 만약에 내가 찾았다면 성장이 지속되는가를 봐야죠. 그 사람이 느끼는 속도감과 성장의 속도가 내가 느끼는 속도감이 틀리면 차가 생겨도 잘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으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 지금 사장을 하고 부사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밥값을 할 수 있을까 했던 말이 다. 근데 지금 정말 멋지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회사 나가서라도 진짜 큰 기업에서 엄청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잘 기다려준 거거든요. 지난달보다 성공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냐, 공부하냐, 이걸 봐야지. 해보니까 그냥 건성건성하고 빨리 마음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쓰는 이유가 저도 있었거든요. 직원의 70%가 한 번에 나왔어.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자책감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장인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자책감이 생겨갖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수업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돈 낸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가르칠 사람을. 그래서 이건 내가 수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하루짜리 강연이지만 이게 중대에서 16주 했던 강의를 다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미 선배들이 했던 질문들이 다 규합이 돼갖고 지금 계속 조금씩 추가되면서 변동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사장들에 특화돼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수업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불과 하루지만. 그래서 이거를 수업으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장학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각 반에. 우리가 여기 문화를 보면은 왜 우리가 1반, 2반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또 1기, 2기 하면 그것도 선배라고 또 선배짓 하더라고. 내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다 친구로 다 동기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선생은 나 혼자고 여기에.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오늘 학생이고 와서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의 사장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다 대할 거예요. 가끔 제 인스타에 보면은 선생님 스승님 할 때 부럽죠?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6주에 배웠던 거를 지금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 수업이 매번 틀려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업이 바뀌어져요. 즉 어떤 질문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수업이 바뀌어지고, 저는 수업 중간에 누구라도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그 수업의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즉각 질문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책으로 썼어요, 이번에. 되게 거의 500페이지 책으로 썼는데 그 책 나오면 여러분 여기 수업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냥 책 읽고 가면 돼. 다음번부터는 그냥 책 읽고 와서 질문만 하게 하려고 그래요, 수업을. 오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아직 책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수업 자체가 제목만 넣고 질문만 받아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묻고 싶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지하게 서로 오고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수업은 없거든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1강, 2강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하시고, 그리고 질문이 여러분들이 하는 패턴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혹시 알아? 하는 질문이 있어. 이런 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교수가 아니고 이게 학자가 아니잖아.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 질문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질문이면 되게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그런 짓 잘하는데, 질문이 막 10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질문은 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면 언제든지. 재밌는 걸 농장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인 이제 만들 때 왜 도장 만들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거 사슴뿔, 우리 지우랑 주순 사슴뿔 잘라서 내가 오늘 질문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감 도장 만들으라고 3개 잘라갖고, 좋은 질문이 없으면 안 줄 거야. 작년, 재작년에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갖고 내가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내 차가 부서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저희 농장에 이제 자주 놀러 오는데, 놀러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꾸 가지를 잘라가는 거야. 그래서 왜 가지를 잘라가는 거 했더니, 번개 맞은 나무에 도장으로 하면 뭐가 좋다나? 그래서 나도 이거를 몇 개 잘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몇 개 준비했으니까 진짜 질문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하나씩 나눠줄게요. 그래서 인감 도장으로서 사업이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를 표현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사업가, 장사꾼 이렇게 이게 이제 물론 사전적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의미로 볼게요.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물론. 장사라는 개념은 이런 게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5년 이내 사업자들만 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모든 일을 내가 직원보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장사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 닦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손님 대하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하다못해 문고리가 고장나도 내가 제일 잘 고치고, 막 어디 가서 남의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뭐 떨어지면 수건으로 싹 칠해갖고 딱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내 경쟁자가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사람, 내 사업의 경쟁자가 우리 동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인건비를 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장들은 직원들 인건비 세목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인건비 뭐 2-3개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지금 내가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예요, 저거는. 반면에 사업은 어떠냐면, 직원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의지하거나 물어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야.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성이 큰 곳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세 번째는 내 아이디어로 수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돈을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사업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사와 사업을 이렇게 나눠요. 장사는 문제가 뭐냐면 수입 자체가 제한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개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내 노동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혹은 망하거나 아니면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수입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미용 하시는 분 중에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걸 나중에 연간 총수입과 인생 총수입을 나눠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 40만 넘어가도 그런 사람들 무릎 다 다치고 나중에 병 안 잊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서민갑부에 나와요. 그래서 서민갑부에 나온 사람들은 평생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 돈은 누가 쓰냐면 배우자가 딴 사람이랑 써. 그러니까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태가 장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폐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더 큰 경쟁자가 생긴다든지 혹은 동네의 형태가 혹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냥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업은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입 자체가 무한대예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노동으로 수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무한대로 됩니다. 요새 제가 사실은 회사 일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회사가 하루에 한 50만 개 정도의 도시락을 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면. 그럼 하루에 한 개당 1불씩만 벌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매일 지금 어딘가에는 찍히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은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이 생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사업이 발전하면 내 노동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동에 상관없는, 내가 노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 수입이 생기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에요. 한 가지는 다른 사업으로 확장성이 있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장이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그 물류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럭이 뭐 몇십 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정비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보험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파생 사업이 생기는 게 기업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경로로 나누면 임금 생활자가 있어요. 이제 보통의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그 두 번째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지금 이게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한 장사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건 자영업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지금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기업가가 있다고요.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즉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인의 인건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내고 구조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 오면 기업가를 사고 팔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당연히 뒤에 갈수록 좋아요. 보라색은 내가 여전히 노동에 들어가는 세계고, 밑에 칸은 노동에 들어가지 않는 세계예요. 확장성이 있는 세계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다들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저게 내려가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이 사람의 사업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본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사업이 커지면 기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사람의 생각과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사장학교에는 제 수업에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는 상장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매장이 뭐 몇백 개씩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작들을 다 보면 불과 다 수천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그걸 뭐 몇천억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큰 상황만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자본이 있었거나 무슨 재주가 있었거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저기서 시작한 거예요. 임금 생활자부터 시작해서 자본 모으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한 다음에 저렇게 진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걸 목표로 두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저걸 모르면 나는 저기 임금 생활자나 자영업자에 계속 머물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하겠다고 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잖아.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나는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사업가가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장사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저 과정을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혀 다른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집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면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구조소득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돈은 버는 과정이 저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조소득까지는 가기 되게 힘들어요. 저거는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대신 금융소득까지는 우리는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PER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 사업에서 PER이 얼마나에 따라서,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퇴직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뭐냐면 회사의 PER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 혹시 강연으로 돈을 버는 사람 있어요? 뭐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연간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집을 해서 1억을 벌어. 그럼 두 사람은 각자 소득이 1억이니까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강연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뛰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PER이 제로야. 왜 제로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김치찌개에서 1억 버는 집이라면 매출이 얼마겠어요? 그건 대형 매장일 거라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몇 년 지나다 김치찌개라는 게 망할 리는 없으니까 꽤 몇 년, 최소한 몇 년은 운영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망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 안에는 보통 식당들은 PR이 3 정도 돼요. 3년치 이익을 주고 그 매장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의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PER이라는 개념을 계산해 봐야 돼요. 주식처럼. 주식에서 PER은 1년에 총 버는 돈의 몇 배로 이 회사를 살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에요. 그 회사에 버는 거에 몇 년치를 모으면 이 회사의 주가 총액하고 똑같으냐? 이 관점이 PER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1년에 얼마를 버는데 이거에 몇 배로 이 회사를 팔 수 있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은 팔지 못하는 사업체를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은 잘 버는데 이걸 팔릴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럼 PER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지 PER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도 이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냐? 얼마나 확장성이 있냐? 이런 거가 변수예요. 곱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회사들은 PER이 막 150, 200, 막 1000도 가는 거예요. 지금 IT 쪽에 있는 회사들은. 삼성전자는 지금 10배 정도 돼요. PER.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시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PER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내 사업 안에 없는 사람은 내 사업이 PER이 생기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PER이 생기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요. 이거를 끝낸 사람들이 기업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나면 PER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지금 어떤 분은 여기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혹은 다치거나 만약에 뭐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수입이 안 들어오는 사람, 그럼 PER이 제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PER이 증가하고 있어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PER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가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기업가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내는 과정이 이 수업의 전체 과정이 사실은. 그래서 요리사라도 내가 식당 하나를 작게 운영하는 요리사라도 이걸 PER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내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좋아서 식당을 차린 사람은 PER이 없겠죠. 그 사람은 요리사예요, 그냥. 오너 셰프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국에서는. 식당 하나를 하는데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요리사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식당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외식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기업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냐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후의 PER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의사도 자기가 기업인이라고 부른다면 전혀 다른 세계에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그러면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의사가 돼버린다고요. 전문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왕 고생을 하고 성장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영역에서 잎사귀 하나를 따려고 하지 말고 가지를 꺾어내요. 가지 하나 꺾어낼 생각하고 해요.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옮겨가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옮겨갈 수 있냐? 내가 옮겨가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옮겨가요. 제자 중에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조스떡볶이의 나상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떡볶이를 고대 앞에서 차렸을 때 어떤 사람은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떡볶이 매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고. 이 사람은 떡볶이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시스템을 파는 사람으로 가는데 돈은 뭐가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다고. 관점만 차이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어요.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그러면 가지를 꺾는 사람이 돼요. 잎사귀가 아니라. 여기 혹시 변호사나 의사 와 있어요? 근데 수업에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한의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한의사 하는 친구는 그럼 내가 한의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의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간다고. 그 전문직의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인이에요, 나가.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외식 경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무엇든 간에 현실적으로 직업을 지금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프너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업가, 경영인.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나중에 저 영역으로 넘어가요. 개인들은 PER이 제로고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2배에서 5배가 돼요. 그리고 매출이 100억 정도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균일화되기 때문에 한 평균으로 한 1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상장에 준하는 규모에 가면 한국에서는 지금 15 정도 받아요. 이게 PER의 개념이에요. 물론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받아요. 확장성이 크니까.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데는 뭐 50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1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직업의 포지션을 엔트로프너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PER 개념을 100% 이해했다고 봐도 되죠? 요게 1강입니다. 사업체를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체를 새로 찾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거 옛날에 나도 생각했는데. 혹은 내가 1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도 그거 내가, 그런 일은 없어. 요새 이런 말 있죠.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이틀이 있어요. 어제하고 내일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거든, 오늘. 그래서 이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사업체도 오늘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편한 게 뭐지? 길거리를 걸으면서 만약에 저기 어디야? 강남 사거리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걸어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제 망했는데 내 사업체를 새로 찾겠다 마음먹고 거기서부터 여기 걸어오면 한 10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예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거는 모두 다 사업체예요. 한 번도 뭐가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 그래서 뭐가 계속 불편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준 것들이에요. 지금 한국에 주차장 내려가면 호텔 여기 지금 파르나스 호텔 밑에 가면 주차장에 차가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 누군가 옛날에 불편했을 거 아니야. 빈자리 찾으러 가고 막 주차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누군가 개선한 거예요. 이게 사업으로 된 거예요. 요새 그 버스 타고 타요? 나는 버스 가끔 타는데 버스가 이렇게 쓰면 전에는 내가 한국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버스 탈 때는 그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를 모르니까 앞뒤로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 버스가 쓰면 뒤로 또 달려갔다가 막 왔다. 근데 지금은 버스가 오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 거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몇 번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도로까지 안 뛰어나가도 되잖아. 정말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는 불편했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이 찬 명찰은 이건 뭐냐면 사장학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엄청 애먹었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면 박람회 사업이에요. 근데 박람회가 다 없어졌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럼 박람회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 그래서 잠깐 들어와봐. 우리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 모두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찰 보여서 네. 불편한 거 뭘 개선해서 이걸 했는지 한 2019년도 2월 달에 이 수업을 듣고 국제회의 기획자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각종 그 행사 운영을 주 업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행사 때마다 작게는 몇십 장부터 많게는 몇천 장까지 명찰을 행사 끝나면 또 매번 또 버리고 이런 일들을 10몇 년 동안 해오다가 행사 전날에 많은 손이 가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착용하고 계신 목걸이 줄까지도 저희가 종이로 그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어서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가 얘기했죠. 이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본인의 원래 사업 모델을 보면 되게 수많은 전시 기획자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은 이걸 갖는 순간 뭐가 됐어요? 모든 전시 기획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 이 회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요새 그 전에 문화는 어떠냐면 다 가서 출입구에서 사람들 그 쭉 서 있고 거기다 내 이름 얘기하고 받고 그러니까 전시할 때마다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저걸 더 전자패드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저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난 모르겠지만 이거를 장악하는 순간 모든 비즈니스, 이쪽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PR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사업을 장사해서 기업으로 가는 순간 전혀 다른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상황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걸 개선하는 건 다 사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면서 아 이거 나는 불편했어. 바꾸면 다 사업이야. 사업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적으면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망한 사업. 망했다고 안 하지. 어떤 사람 했는데. 근데 망한 이유는 100개도 넘거든.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본이 모자랄 수도 있고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보통의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도 열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주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망한 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다음에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나는 독특한 아이디어보다는 남이 했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거에 더 능했기 때문에. 이건 다 사업거리예요. 아까 박람회장 얘기했는데 박람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저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끔 강의 때 쓰는데 지금도 국제 전시회가 여기 되게 많아요. 나는 전시회를 내 사업에 관련해 있는 전시회만 가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아무 데나 다 다녀. 무슨 의상 전시회도 가보고 가구 전시회도 가보고 조명 전시회도 가고 다 가요. 가서 그냥 다 들여다본다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전시회가 계속 있으니까 나는 또 우리 지금 숙소가 코엑스하고 멀지 않아서 전시회 있을 때마다 가보거든요. 가보면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이렇게 찾으면 돼. 거기에 국제라고 붙은 사업은 다 외국에서 몇 명씩 와 있다고. 근데 작은 나라 혹은 작은 회사들이 국제란 타이틀로 거기에 쇼에 와 있는데 큰 자리 못 받고 구석 자리에 혼자 직원 하나 나오고 혹은 사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팔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제품이 한국에 먹힐 만한 제품이면 판권 받아오면 돼. 그 판권 팔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내 의지를 보여주면 판권을 준다고. 그럼 그 사업의 한국 판권은 내 거야. 물론 그게 PER이 생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음 작업으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사업이 열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흔한데 사업체가 돈이 없다고 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새 사업의 기회예요. 불경기? 진짜 좋은 사업의 기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거나 엄청난 기회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변혁은 전부 다 사업 기회로 봐야 돼요. 이게 변혁이 일어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반으로 딱 갈리더라고. 코로나 덕분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를 고민하고 누가 돈을 버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변혁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변혁을 즐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변혁 있을 때 변혁이라는 거는 큰 움직이지 않는 돌이 그날 움직이는 거거든. 그날 지진이 일어난 거니까 그때 틈새가 벌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지렛대를 꽂아야지 평소에는 지렛대 꽂아봤자 움직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변혁이 생기고 불경기가 생기고 뭐 환경이 변하고 정치가 기반이 바뀌고 국제 정세가 힘들어지고 이거 다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 자체가 돈이라고 인식하고 그때 기회를 보고 지금 아까 그 대표도 이게 박람회 사업이 2년 동안 정지되면 뭘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얼마나 많은 박람회 기획자들이 망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되게 멋진 사업으로 이걸 바꿔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게임에서 이긴 사업가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도 스타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업가들이 나중에 많이 나타나길 바라요. 사업가인데 스타가 되는 경우죠. 내가 보면 이제 한국에서 대외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가 지금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의 재벌 기업들 현재 대기업들은 누구도 자랑스럽게 나서서 이런 식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커져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 바라고. 미국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배타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상강은. 내용 되게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 게 뭘 많이 팔거나 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 줄 알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관리와 절세에서 돈이 벌어져요. 이게 노동과 판매가 아니에요. 내가 매출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체가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내가 매출이 많이 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관리와 절세에서 돈을 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중간일 때는 부동산 변동에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중간은 규모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봐야 되려나? 이때부터는 부동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매장을 갖고 있고 창고가 있고 작업장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와요. 특히 외식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외식 기업이 맛집일 경우에는 이건 부동산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으러 따라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맛집을 가진 여기 경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사업은 부동산에서 더 큰 돈이 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부동산 사업가이구나 동시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클 때는 신용과 성장성이 바탕이 된 PER에서 돈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상장을 앞두거나 매각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꽤 캐시를 많이 버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인들 지역에서 그 미용 서플라이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현금을 세금 탈루한다고 보고를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그 한 달에 뭐 수입이 뭐 한 10만 불씩 이렇게 생긴다고 쳐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3만 불을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집에다 계속 모아놓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렇게 한 달에 3만 불 모아서 30몇만 불 모아놓은 이거를 갖겠다는 것 욕심 때문에 이 회사가 매각이 될 때 그게 다 빼지거든. 그럼 PER 15, 20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각을 못해, 사람들이 다. 매각하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든? 그 돈에 팔기에는.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신용 자체가 없는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이 자체가 구조화돼서 상장을 한다든지 규모 있는 회사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혀를 자기가 자르는 거지.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실제로는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이 기준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회계법을 만들어 놓고 회계 정리를 해놓고 성장성에 더 중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버는 거는 그 업계에서 1등을 했대요. 내가 아까 첫 강의에서 가지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산업이라는 걸 하나의 나무로 봅시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굵은 가지가 분산되어 갖고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잡고 이걸 맺고 하고 잡았어. 예를 들면 내가 외식 기업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뭐 중국집 하나는 내가 최고 잘해. 혹은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히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 영역에서 내가 1등이야 하는 사람들 그 가지 잡은 거예요. 근데 가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농심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은 올리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농심이 안 올리면 지금 아무도 못 올려. 삼양하고 농심하고 뭐 비슷비슷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돼 갖고 그러니까 1등이 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는 순간 돈은 내가 만들어내거든. 거기서 버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도시락 업계에서 1등인데 내가 만약에 도시락을 1불 더 올린다? 시장에선 전혀 변동이 없다고요. 1불 더 올렸다고 소비자가 그날 안 사는 게 아니거든. 다 산다고. 그럼 50만 개가 팔리는데 1불을 올리면 얼마 더 버는 거예요? 그냥 50만 불이 더 들어오는 거 하루에. 그 회사의 변동성이 생기거나 만약에 물건값이 옮겨지거나 소비자층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나는 가격 경계권자원이 가진 사람은 그 시장을 변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서 1등이라는 얘기고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최강자가 된 거예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1등이다. 내가 가격을 옮기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 1등이에요. 내가 만든 상품이 여기 지금 이거 명찰도 그러니까 가격을 만약에 바꾸면 누가 할까 안 할까 그다음 내년에 20% 올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것 이게 사업의 최종 목표. 왜 사업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해마다 미국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내셔널 비즈니스 위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소규모 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사업을 하냐고. 그랬더니 돈을 벌려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어. 8%야. 나머지는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직접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요. 나는 이거 되게 동감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주도적인 거가 남이 시켜서 하는 거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직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처럼 일할 직원들을 찾잖아요. 없어. 여러분들처럼 일할 직원은 아무도 없어. 그런 직원은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전 상사한테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의적으로 일하는 거가 좋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직접 구현하고 내 꿈을 직접 만들고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와 있지. 지금 토요일 아침에 지금 데이트하고 뭐 아니면 늦잠 자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교육받는다고 새벽 5시에 와서 여기 왜 와 있어? 참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이 사장학교는 해외에서 수업이 꽤 많이 들어와요. 여기 말고도. 이번엔 그래도 적은 편이야. 그래서 사장학교 출신들은 해외에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도 공짜로 잘 수 있어. 지금 이제 여기 반 돼갖고 반 친구 됐잖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 여러분들 연락하면 공항에서 다 데리러 갈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예요. 런던에 지금 반이 하나 있다고, 거기에. 몰라요, 혹시? 사장학교 출신들 반이 모여 있다고, 거기에. 네. 그러면 런던 반에 연락하면 숙소 다 해결돼.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몇십 명 돼요. 북유럽에 어디 여기저기 있어. 모여 있어. 지금 영국 중심으로 돼 있고, 자, 잠깐, 여기 영국 런던 반,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런던에서 지금 그 런던 반 멤버 중에 하나고, 이 사람들이 런던 갈 때 연락한대. 그래서, 이름 소개하고 내려가라고. 네, 저는 영국 산지 한 28년 정도 되고요. 영국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거봐. 네, 그럼 맛있는 데 사드릴게요. 우리 전 세계 체인망입니다. 내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여성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반반이잖아요. 보통 이런 수업을 하면 남자들이 70%, 여자가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딱 반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앞으로는 지금은 여성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예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있고,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더 많은 세계로 옮겨졌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을 할 때는 뭐 인맥이나 무슨 뭐 학연 뭐 이런 거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거든. 근데 여성들은 이거를 더 능숙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 남자들은 여성을 보스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상사가 되면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더 없어져서 여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사업가잖아. 그래서 집안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남동생들 뭐 부모들 챙기느냐고 막 정신이 없다고. 이게 다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특히 여자들이 요새는 모계 사회라서 남자들보다 더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더 커요. 부모를 모시고 막 이런 게.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냥 와이프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남편은 뭐 상관없더라도 부모는 막 챙겨야 되잖아. 우리 처갓집도 다 그래요. 딸만 5인데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딸 5 낳은 걸 예전에는 그렇게 억울해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딸들이 너무 다 잘하니까. 근데 아들들은 다 어때? 집에 가면 2시간만 지나면 이제 언제 집에 가나 이러잖아.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우게 생각하거나 빚을 지고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건 다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한 거 절대 못 찾는 사람들. 저는 반복해서 하는 들 되게 못하거든요. 내가 농담으로 맨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으면 내가 손톱 밑을 후비는 고문은 참아도 뜨개질 시키면 다 부를 거라고. 나는 진짜로 그러거든. 나 뜨개질 시키면 머리가 막 쭈뼛쭈뼛 올라가거든. 반봉 때는 정말 못해.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기회를 확보한다고 믿는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그 공무원이나 직장 사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참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할 사람을 내가 선정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막 1년, 2년 참으면서 일한다는 거 전체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자, 지금 이 12개에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해당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장인 거예요. 가족에서 다 내놓은 사람들. 틀 안에 안 들어가고. 다 들었을 거야, 이런 소리.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런 소리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들었을 거라고. 우린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계고, 여기는 여자분들도 여기 와서 보면 제 제자들이 다 그래요. 중대에 있을 때 내가 경험인데, 부산에 있는 아가씨인데 사업체를 여러 가지를 해요. 특이한 친구예요. 무슨 미장원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 동네를 다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중대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갖고 사업 얘기를 하니까 밤새 이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10분만 이 얘기해도 다 미친년 소리 들어서 자기가 입을 닫고서 하는데, 아니 중대 오니까 여자들이 다 자기처럼 다 미쳐 있더래. 그래서 저녁에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거라고. 여기 지금 일일 숙박하면 잠 안 자고 다 모여서 사업 얘기할 여자들만 여기 다 있거든.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평생 사업을 한 사람이라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읽어요. 그걸 행복을 하기 위해서 2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결정권이란 뭐냐면 자기 운명을,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장하는 거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책임질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의지대로 하고 내가 이거를 스스로 자의식 갖고 하려면 이거를 갖고 싶어.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내가 믿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즉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요.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독립이 필요해요. 사장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든 누구와 갈 수 있는 자유,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정신, 경제적 자유롭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걸 하면 제 경험상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을 통해서 왜 내가 그럼 사업을 하지? 사업을 해서 저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라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을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을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여기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만약에 잘못해서 장사의 영역에 머물거나 계속 안 되면 직장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소규모 업체에서는 직원들한테는 위험한 일 안 시키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말에 내가 나와서 일하잖아.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저도 미국 가서 수년 동안 1년 365.4일을 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7, 8년을 일했다고요. 이게 경영자가 아니고 노동을 하는 사장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마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죠. 잘하면 저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유일한 직업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로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돼요. 충분히 벌고 이 충분히 벌은 그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사업가들은 리더가 되기 때문에 내 가족과 가문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내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내 자식과 후세에게 행복한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시조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 가문의 시조. 이 역할을 사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제안 되게 많이 하는데 사회적 기업 같은 거 관심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욕심내는 이런 좋은 청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범위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봐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요.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축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너무 광범위히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신 할 일들이 이미 그걸로 나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는 사람, 이것만 해도 나는 사회적 성직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현재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암에 걸렸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암 걸린 친구한테 되게 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야, 나는 혹시 네가 믿는 게 있을까 봐 그 백이라도 써볼까 하고 너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네가 암 걸려갖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럼 무슨 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여기가 그 목사도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천국을 만들 거냐 지옥이 만들 거냐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실제 성직자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과 여러분들이 갖고 만든 사회가 만약에 옳은 결정과 공정한 형태에서 운영하고
제대로 월급을 주고 복지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믿어요.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애들이. 그 애들이 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애들을 보다가 쟤는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나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 걔들은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직원들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직자가 하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원과 여러분의 사회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 한다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즉 여러분 자체가 사회의 성직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